제 생각에는 올해 중에는 테이퍼링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고 하더라도 올 연말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막상 실행은 저는 내년에 하지 않겠냐.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신없었죠. 왜요? 책 파느라. 아, 여책. 돈 역사는 되풀이된다. 예, 김 작가 TV 네. 출연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강의를 네. 불러주셔가지고요. 아, 강의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제가 한 달 동안 그 책 관련된 영상 중에서 조금 영상에 사람들이 반응이 괜찮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요 책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다른 책 하나가 홍진채 대표님 예. 관련된 책. 아유, 뭐 홍 대표님이야 뭐 고수분들은 그 검증된 고수분들의 책들은 그쵸. 뭐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제 책이 아무튼 이번에 그 이제 오프까지 통합해서 교보 종합에 이제 드디어 야, 교보 종합. 교보 종합에 이제 드디어 이름을 베스트셀러. 교보 종합에 이름을 올려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한번 가서 사진도 찍고 자랑하려고요. 이야. 이거 다 김 작가 TV에 아예 우리 아닙니다. 구독자분들 다른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의 격려 덕분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우리 박사님의 이제 맨파워와 다른 또 수많은 채널들이 함께 만드는. 그리고 좋은 질문. 네. 저는 좋은 질문이 좋은 방송 그리고 좋은 네. 책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쯤에서 제가 좋은 질문 하나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무서워. 지난번 오셨을 때 그 뽀삐 얘기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 뽀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뽀삐는 모 기관에 있을 때 만났고요. 제떨이 던지는 아저씨였습니다. 와, 진짜 제가 제떨이 던지다고요? 제떨이를 던지는 사람, 크리스탈 제떨이 던지는 스타일의 사람. 종이 제떨이도 아니고? 그 이제 사무실에서 담배 피는 스타일 그런 분 있잖아요. 그 실내 흡연이 네네. 금지돼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를 제가 이제 그냥 고스란히 이야기하자면 네. 홍춘욱이 너 나한테 불만 있어? 왜 눈 안 깔아? 이게 뭐뭐 하려고 주장합니다. 회의 시간에 아. 전체 회의 시간. 전체 있을 때, 팀장급들이 쫙 앉아 있는 시간. 그분이 대빵인 거고. 대단하죠? 여러분 아이 컨택은 회의의 기본이잖아요. 좀 높은 분이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쳐다보면서 계속 적었거든요. 네.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 안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팀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서 회의실에서 그것도 자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팀장과 다른 높은 분들 그러니까 저랑 그 양반 뽀삐 사이에 또 한 사람이 높은 분이 더 계신데 네.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제떨이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 이 씨 하고 그 폭언과 막 자꾸 막 이런 걸 말리고 그랬죠. 그때 느꼈죠. 야 세상 어디를 가도 뽀삐는 있구나. 네. 그 뽀삐들이 어디나 있어요, 여러분. 그 저는 제 인생 3명의 뽀삐를 만났는데 3명의 뽀삐들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어요. 특히 그 뽀삐 두 번째 뽀삐 만난 다음에 네. 이 심장에 스텐트 했습니다. 심근경색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바보잖아요. 그만두면 되는데 그때도 역시 제가 아직 재정적 자유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여서 네. 특히 그 기관을 갔던 이유가 이제 좀 안정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절박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꺾음으로써 남들한테 자기의 권위를 세워서 자기의 말을 따르게 만들려는 뭐 그런 목적이었겠죠. 물론 성격도 장난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한테 한번 당하고 나니까 네. 일단 뭐 다음 인사에서 바로 배제되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좋은 부서 갔어요. 그렇지만 일단 보직 해임이라는 게 아무 그 잘못이 없는데도 해임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뭐 기관입니다, 여러분. 어디라고 지칭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심장 쇼크가 왔어요, 자다가.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잘 그래도 처리를 해서 또 여러분 종합병원 근처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재빨리 119 왔어요? 뭐 이제 그날 급하게 가서는 괜찮았고요. 또 근데 너무 심상찮아 가지고요. 그때부터 걷는데도 숨이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집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 가서 1박 2일짜리 그 건강검진 있잖아요. 했는데 거기서 바로 수술대에 올랐죠.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분이 그러더라고 되게 운이 좋았다. 이런 사례들을 겪고 나면 사람의 철학이 좀 바뀌어요. 저는 어떤 철학을 갖게 되냐면 돈 뭐 그래 많이 벌면 좋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그다음 돈이고 돈이 행복의 전제 조건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먼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지금의 행복을 완전히 희생하고 포기하라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을 정도의 위기를 겪고 나서
그리고 그 수수대 올라가기 전에 그 이제 과장 선생님께서 당신 정말 운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제가 그때가 제 그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네. 상상해 보세요. 아빠가 없는데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빠를 여의었다.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 입장에서 건강한 것도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강과 어떤 그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그 생활을 잘 지내려면 네. 첫 번째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고 이제 좀 넉넉해져야죠. 저처럼 네. 자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면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잘 바꿀 수가 없다면 보완적인 방법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재테크에서 자꾸 실패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작은 성공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원금을 불려나가고 있으면 사람이 자신이 붙으면 그럴 때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폭언을 하십니까? 저 이거 위에 예를 들어서 어디 위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겠어요? 못하죠. 왜 그런 걸 저는 못했을까? 그 자리에서 왜 바로 떨쳐 일어나지 못했을까? 그 직장을 떠날 수 없으니까 당장. 예, 그리고 고가를 그 사람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사회생활의 행복은 운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완전히 피할 수 없이 만났을 때 딱 단호하게 대처하고 마음대로 보복해보라고 나는 오늘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저를 그렇게 막대할 수 있어요? 없죠. 예, 그 자신감 부족하고 사람 자체가 여기나 오래 다녀야지 하는 좀 그런 필사적인 태도가 보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만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뭐 쭈구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쩌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안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생활 태도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깨라도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북목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제발 좀 경제 공부하자.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경제 공부 좀 해서 그렇죠. 꼭 제 책 읽으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서 잃지 않는 투자 방법들을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게 그게 결국 직장 상사의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저도 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운을 어쩔 수 없는 운이 있지만 자기가 만드는 운도 있는데 저는 그렇죠. 스스로 만드는 운 면에서 제가 부족했던 거죠. 반성합니다. 박사님 목소리가 살짝 격양된 것 같은데요. 흥분하죠. 뽀삐만 생각해도. 아니 뽀삐보다 이 제떨이 이분이 훨씬 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두 번째 뽀삐는 정말 이렇게 인간 자체가 잘못됐어. 그 의도된 그런 일부러 그런 행동을 보이는 시범 케이스로 저를 삼았다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본보기 정도로 만만해 보이는 애 하나를 잡은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일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맙시다.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 기관입니다. 어디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다음번에 만나뵈면 이제 박사님의 뽀삐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포장마차 이야기를 들으시겠군요. 자, 지금 미국에서 뭐 여러 멘트가 있었죠.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이 연준이 대규모 월간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할 만큼 충분히 지연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과 이제 조기 테이퍼링을 우려하는 것을 이제 일축시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달러 잘 모르신 분들은 왜 약세로 돌아섰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달러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무역의 중개 기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역의 중개 기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느 회사가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했는데 상대편이 달러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근데 어떤 나라에 갔더니 우리는 저기 페소를 주겠다. 우리는 위에나를 주겠다. 이러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뭘 사오면 그 나라에서 사오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다시 재환전을 해서 다른 데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런 거래의 필수적인 거래 수단이 되는 화폐가 달러잖아요. 두 번째, 달러가 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치 저장의 수단이거든요. 이 뭐냐면 부자들이 외화 예금 또는 금고 만들어서 현찰 달러 갖고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듣죠. 그런 것처럼 나라도 그렇게 해요. 각국의 나라 외환 보유국 들어보셨죠? 만일을 대비해 외환을 쌓아두는 보험금이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는데도 나라가 97년과 달리 부도가 나지 않은 이유, 또는 2020년 코로나 쇼크 속에서 환율 급등 중이었지만 국가 부도 안 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넉넉한 외환 보유고를 쌓아놨고 넉넉한 외환 보유고의 특징이 뭐예요? 불황에도 환전을 할 수 있고 바로
그죠. 강해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과 신뢰성과 불황의 가치가 안정적이고 상승하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만 외환보유고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보험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에 큰일 났어. 네. 피해를 봤는데 화재보험 수령하러 갔더니 아니, 내년에 봅시다 이러면 그 보험사 우리가 단대 추천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뢰의 문제잖아요.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신뢰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미국 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신뢰의 자산이잖아요. 불황에 강해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미래를 대비해서 2020년 같은 일이 오거나 2008년 같은 일이 왔을 때 환율 급등하고 경제에서 네. 외국인이 한국 주식 다 팔고 나가면서 외화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급등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외환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저수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대한 헬리콥터에 물을 실어줄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운용을 딱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가 적정하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보험금을 우리 재테크 할 때 보험금을 너무 많이 가입하면 재테크 실패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100만 원 버는데 20만 원 보험 든다. 그럼 좀 곤란하잖아요. 아이고 저기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만 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또는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딴 데 급한 볼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매월 그걸 보험료를 갖다가 그렇게 납부할 수 있나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보험은 적절한 규모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습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달러를 쓰기 위해서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잔뜩 갖고 있다. 이건 좋은 일인데 문제가 미국 달러가 우리나라보다 항상 이자가 낮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거기다 돈을 예금을 해놓으면 손해가 나잖아. 그래서 여기서 맨날 갈등해요. 수많은 투자자들은 네. 미국 달러가 위기에 강한 자산이라 여기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우리나라 금리는 0.5%에 좀 있으면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곧 금리가 1%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올해 내내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파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예를 들어서 5천억 불이다 그러면 1% 이자만 1년에 받아도 50억 불인데 5조야. 그걸 놓치는 거고 내년에 되면 더 차이가 예를 들어 금리가 벌어지면 10조 원이 되는 이자 소득을 포기하고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 있다는 게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 수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달러를 가지고 싶지만 달러의 수익률이 낮다 싶을 때는 외환보유고를 조금 적게 또는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파월 의장님이 딱 나타나서 금리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저기 보험료 할인 기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을 가입했는데 돈도 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축 통화의 매력이라는 게 첫 번째가 네트워크. 그죠?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언제나 달러를 받는 걸 좋아한다. 심지어 뭐 중국과도 통할걸요. 그죠? 일본에서 그 카드가 안 되는 식당에서 N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달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여행객들은 달러 갖고 있으니까 달러 주니까 바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거스름을 돈은 안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지금 방금 했던 스토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달러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고 그 자산을 누구나 가지고 싶다. 근데 그 호황에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좀 우리니까 호황일 땐 우리 금리가 높은데 미국 금리 낮으니까 굳이 그 달러를 가져가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때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던가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를 더 사고 싶으니까 달러 강세.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지금 보니까 제로 금리 더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경기 좋은데 아니 내년에 달러 좀 더 비축해 두지 뭐. 올해는 뭐 약세는 당연한 거다.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좀 많이 주는 한국 원화 자산을 외환보유고로 축적해 볼까라고 이야기하는 글로벌 중앙은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나라 국채,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외국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 은행 다닐 땐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한국 국채를 엄청 다량 보유했고 그 뒤에는 또 태국 중앙은행도 한국 국채를 다량 보유한 적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세계 7대 통화 중에 하나인 스위스 프랑을 운용하는 그 스위스 중앙은행이 역시 외환보유고용 자금으로 한국 채권을 투자한 적도 있을 정도로 한국은 세계에서도 거의 지금 탑 레벨에 들어가는 안전자산까지는 아니지만 안전자산은 안 되고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부도는 안 날 것 같은 자산으로 인정받는 중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언젠가는 100년 안에는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기축통화 한번 가져야 대한민국 기축통화까지는 좀 잘해보자고요. 꿈은 크게 가집시다. 준기축통화. 자, N 정도. N도 힘들어 보이긴 N 합니다. 정도는 뭐. 근데 그건 인구가 1억이 넘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달러가 어쨌든 약세로 돌아섰는데 이 또 연준이 정책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월스트리트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이 같은 완화 정책이 정부의 엄청난 지출과 함께 경기를 가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에머스트 피어폰트 증권 스티븐 스탠리 최고 이코노미스트. 이분도 최고 이코노미스트. 한국에는 홍춘우 이코노미스트. 박사님이 계신데 살려주십시오. 이분이 이제 연준이 심각한 정책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모든 곳에서 만들어지고 형성 중이며 실제로 경제의 모든 부분에 걸쳐 기업들은 급격한 투입 비용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어쨌든 뭐 연준의 결정을 좀 좋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왜 그렇게 보는 건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철학의 차이죠. 철학. 예, 이분은 기본적으로 네. 경제에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화폐 수량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는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는 프리드만 예전 돌아가셨습니다. 노벨상 받으신 그분의 학파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20년째 틀리고 계신데도 이걸 믿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주장을 펼치신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퍼거슨 교수, 하버드 대학교 사학과의 니얼 퍼거슨 교수죠. 금융의 지배라는 히트작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0년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할 때죠.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곧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가 올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올 거고 이 정책은 잘못됐다고 막 강하게 비판했고 그 덕에 그 싸움닭 중의 싸움닭인 그 유명한 그 폴 크루그만 교수 역시 노벨상 받으신 이분이랑 그 뉴욕 타임즈 지상을 통해서 대판 싸우고 나중에 니얼 퍼거슨 교수가 나 그때 좀 실수한 면이 있다라는 불완전한 사과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이번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인플레가 없었잖아요. 자, 여러분 편하게 영적 완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인플레가 안 하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고 제로금리를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펼쳤는데 물가 안 올랐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도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철학의 차이라는 거죠. 왜 안 오른 거예요? 왜 안 오르겠습니까? 돈이 안 도니까. 돈을 정부가 뿌리기만 했지 그 돈이 시중에 안 돈 거죠. 어디 묶여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묶여 있는 곳이 첫 번째가 은행에 묶여 있겠죠. 즉 우리가 그 외화 예금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은행은 외화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예금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나라만 해서 보더라도 금리 0.5%인데 통화 공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까요? 근데 그 보면 은행에 돈이 저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이 돈도 없는데 대출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늘었네, 기업부채가 늘었네 그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대출을 누가 해주니까 돈이 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냥 직접적으로 민간에 뿌려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 돈이 시중에 통화량으로 풀리려면 은행에 갔다가 나오면서 은행의 대출 중개 기능을 통해 돈이 뱅뱅 도는 거고 그 과정에서 통화 승수라고 하는 회전율이죠. 정부가 뿌린 돈이 시중에서 몇 배 부풀려지느냐를 측정한 게 통화 승수인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융시장이 살아 있으니까 돌아가는데 적어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통화 승수 또는 돈의 흐름 속도가 역사상 최저가에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은행들이 예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지금 미국 저축률이 35%예요, 여러분. 100만 원 받으면 35만 원 저축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가 뿌린 재난지원금 덕분에 현금은 잔뜩 생겼는데 그걸 소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죠.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더 나가서 재난지원금이 곧 중단될 수 있으니까 이제 곧 중단되죠, 사실은. 7월, 8월 정도에 미국도 중단됩니다. 이제 고갈됩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만일의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돈 쓰지 말고 저축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저축률이 35% 정도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은행도 가고 주식하러 가고 부동산도 사러 갔겠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이제 은행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면 되는데 은행 지금 대출 중과율이 마이너스 10%거든요. 왜? 우리 다 알죠. 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은행들 죄다 공적 자금 받고 막 몇몇 은행 망했잖아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제 충격에서 정부가 저렇게 앞장서가지고 금융위기로 전파되는 거, 전염되는 걸 막아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 끝난 다음에도 정말 민간이 디폴트 안 내고 우리 대출을 상환해 줄 거라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정도로 기록하고 있어요, 대출. 자, 이런 걸 보면 금융의 중개 기능이 아직 살아있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는 소리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앙은행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이 안 서는 거야 아직. 우리나라는 금리도 인하해주고 뭐 정부가 좀 규제를 완화해주면 바로 대출이 확 늘어나고 특히 이번에 카뱅 네. 상장하는 카뱅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플레이들이 나타나서 네. 막 대출을 열심히 해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출 중개 활동들이 우리는 좀 이루어지는 편이라면 미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시장에 돈들은 많아. 네. 그래서 주식은 올라요. 동의. 그러나 그게 실물 경제 대출로 이렇게 쫙쫙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그렇게 대출 증가율은 못하는 거죠. 자, 이렇다면 뭐 지금의 인플레가 나는 이유가 네. 정부가 뿌린 돈 때문이다. 동의하지만 지속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 편이죠. 파월 의장. 네, 파월 의장 편이고 제 생각에는 올해 중에는 테이퍼링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고 네. 하더라도 올 연말 내년 초 정도에 이제 네.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테이퍼링 미리 그 준비를 좀 시키며 테이퍼링 액션 플랜 자체를 올해 말해야 돼 내년 초쯤에 예, 발표를 해서 네. 막상 실행은 저는 내년에 하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올해는 플랜 발표. 이런 단계적인 어떤 통화 정책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연준의 그런 결정 때문인지 몰라도 뭐 기준금리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동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원화 강세 요인을 좀 더 부추겼다고 하던데. 예, 그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어요. 살짝. 예,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고 뭐 여러 여건이 안 좋아요라고 하시면서 금리 인상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편에 서 있죠 지금. 왜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경제가 저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까지 올라갔는데도 동결했죠. 근데 우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겨우 2.4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리 인상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럼 미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똑같이 유가 올라서 물가 오른 건 똑같은데 우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3%나 낮은 물가가 안정된 나라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정책은 경제 성장에 좀 마이너스를 주더라도 부동산 잡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정책이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상반기에만 서울 집값이 8.4% 그리고 전국 집값은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서울은 올해 17%, 전국은 20% 올라서 무섭다. 2002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 될 텐데 이건 뭐 일부 지역 거품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국은행이 좀 솔직하게 졌으면 좋겠어요. 뭐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타겟팅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부동산을 잡겠다. 근데 뭐 거기서도 사실 저희가 뭐 부동산 잡기 위해서 나중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또.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이 제가 잘 틀려요. 네. 왜냐하면 올해 연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한다고 할지 이코노미스트 누가 예측했겠어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하겠다고 저러는 건 결국은 부동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예측이 어려운 나라. 통화 정책에 예측이 어려운 나라. 또 더 나가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정말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연구가 돼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다. 왜냐? 서울은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이 금지된 지 벌써 2년은 아니고 1년 반 됐군요. 2019년 12, 16 대책. 참 여러 대책이 있어서 제가 제일 본 대책 중에 가장 기가 차지도 않는 대책이 12, 16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근거로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11억 정도 평균 가격이 되니까 상당수 아파트는 또 12억부터는 그 대출 비율이 20%인가로 줄고 그래서 서울이 가장 부동산 담보대출이 적은 도시예요. 네. 근데 여기 금리 인상하면 서울이 지금 버블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은 저평가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서울 집값만 목표 타겟팅을 해서 잡을 수 있나? 이미 대출을 못하게 다 막아놨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인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 올해 사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신 분이 한 4, 50만 그러니까 매년 40만 정도씩 나오니까 거의 한 7, 80만 명이 직장을 지금 못 잡은 상태에서 기존에 해고되신 분들까지 거의 한 100만 가까운 분들이 사실상 고용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고용 감소를 겪은 상황에서 이제 뭐 고용이 좀 회복되는 중인데 거기다가 4차 락다운 걸어서 서울에 식당에서 6시 넘으면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3명이서 5시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6시 되니까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여의도에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 뭐 길거리 사람들이 옛날보다 확실히 줄은 게 느껴진단 그쵸, 말입니다. 그쵸. 카페도 그랬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수 경기가 이제 또 다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정말 잡을지도 의문인. 그러니까 서울이 급등 중이니까 서울을 네. 잡아야 되는데 서울을 잡는데 이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 정책을 또 다른 미국은 저렇게 동결 가능성을 굉장히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이게 그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도 이번에는 동결했죠. 8월에 할 것 같아요, 근데. 8월에 할 예, 것처럼 예, 왜냐하면 의견이 나왔습니다. 말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음. 안 하면 시장이 쇼크를 받을 것 같다, 저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금리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주식 쪽에 계신 분들은 큰 좀 영향 없어요. 큰 영향 없나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추세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 금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글로벌 경기를 좌우하는 그쵸, 미국 그쵸. 쪽에서의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음. 외국인 자금들의 이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금리 한번 인상한다고 부동산이 타격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 네. 기조가 그렇게 강하니까 이제 금리를 누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010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시절처럼 125bp 인상했을 거예요. 그때는 하우스푸어 사태가 왔죠. 물론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금리가 누적적으로 계속 인상되면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다 쓰거나 또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러다 보면 서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그게 효과적인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4차 지금 락다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다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게 이게 적절한 정책인가 백신은 확보됐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다는 거죠.